감히 내 아들 집에서 당장 안 기어 나가! 소름 끼치는 고함과 함께 굳게 닫힌 현관문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집을 제 아들 집인 양 안방마님 행세를 하던 시어머니가 이혼 도장을 찍은 당일 바뀐 비밀번호에 이성을 잃고 소화기로 굳게 닫힌 문을 사정없이 두드리는 중이었죠. 하지만 기세등등한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악다구니를 쓰는 그들 등 뒤로 경제적 명줄을 단숨에 끊어버릴 거대한 덫이 이미 당도에 있었다는 사실을요. 불과 5분 뒤 남의 집에서 안주인 행세를 하던 시댁 식구들의 스마트폰에 일제히 가압류 진행 통보가 쏟아지며 완벽한 알거지가 되어 쫓겨납니다. 오만했던 그들의 처절하고 완벽한 몰락. 이 통쾌한 복수극의 증인이 되어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신도시 최고급 아파트 복도에 날카로운 충격이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의 방 여사가 붉은 소화기를 치켜들고 수천만 원짜리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위협적으로 내리치고 있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내리칠 때마다 특수 방화문의 표면이 흉측하게 우그러져 갔습니다. 엄마 어떡해. 내 예비 시부모님들 벌써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셨대. 1분 뒤면 엘리베이터 문 열린단 말이야. 사색이 된 시누이 유진이 휴대폰을 쥐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남의 집을 제 오빠 것이라고 뼈대 있는 재력가 집안인 예비시댁에 사기를 쳐놓은 겁니다.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속에서 천불이 날 수밖에 없었죠. 이성이 마비된 방 여사는 현관문을 향해 소화기를 한 번 더 무겁게 내리쳤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뻔뻔한 것이 어디서 감히 문을 걸어 잠가. 당장 안 열어? 사돈 어른들 오시기 전에 빨리 박살 내버려. 인간의 탈을 쓴 오만한 괴물이 따로 없었죠. 도어락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얄팍한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야만적인 폭력을 이어갈 뿐이었거든요. 같은 시각 어두운 현관문 안쪽 수연은 밖에서 전해지는 진동을 묵묵히 견디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꽉 움켜쥔 자신의 손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아 빠진 가죽 골무와 손때 묻은 노란 줄자가 들려 있었거든요. 시장 바닥에서 손톱 밑이 새까맣게 곰도록 평생 미싱을 밟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딸만큼은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겠다며 굽은 손가락으로 버텨낸 세월이었죠. 그 피땀으로 얻어낸 낡은 상가주택 재개발 입주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새집 입주를 고작 한 달 앞두고 부모님은 뺑소니 사고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참혹한 사망보험금과 맞바꾼 곳이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수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골무의 다른 표면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손가락이 자신의 등불을 세워주었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남의 피눈물을 저리 가볍게 짓밟을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내리는 현관문의 마찰과 함께 도어락이 요란한 경고음을 내며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굳게 버티던 현관문에 미세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열렸다. 엄마 빨리. 저건 머리채부터 당장 끌어내. 유진이 악을 쓰며 문손잡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한 발자국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동자를 차갑게 가라앉히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거든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기고는 테이블 위에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들의 돈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서류 3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대형 로펌 변호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전 10시에 접수한 건 예정대로 오후 3시 정각에 효력 발생시킵니다. 올라오세요. 그리고 일말의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두려움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불쌍한 며느리의 모습은 그곳에 없었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와인색 정장을 차려입은 수연이 감정이 거세된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 나뒹구는 방여사를 서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반격의 강을 건넌 겁니다. 견고하게 버티던 방화문이 허무하게 열리며 거센 반동이 복도를 덮쳤습니다.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한 방여사가 중심을 잃고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그녀가 휘두르던 무거운 소화기가 바닥에 처박히며 둔중한 울림이 복도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거든요. 문턱을 경계로 서늘하게 정돈된 펜트하우스의 공기와 먼지투성이 복도의 탁한 공기가 거칠게 뒤섞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방여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끼 어린 눈으로 수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쓰러진 전 시어머니를 향해 단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죠. 오른쪽 주머니 속에는 어머니가 평생 시장통에서 구부정하게 앉아 옷을 수선하시던 끝이 다 해진 낡은 가죽 줄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거칠고 닳아버린 표면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수연은 요동치는 마음을 차갑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때 곁에서 사색이 되어 있던 유진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언니 미쳤어?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당장 안으로 안 기어 들어가. 시장 바닥에서 구르던 상식도 예의도 없는 집안 아니랄까봐 어디서 감히 우리 엄마를 똑바로 쳐다봐. 가정교육을 들먹이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짓밟는 모욕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속에서 천불이 나고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았겠지만 수연은 쥐고 있던 낡은 줄자의 끝을 꽉 움켜쥐었을 뿐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분노를 터뜨려봤자 저들의 천박한 페이스에 말려들 뿐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끝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열렸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점잖은 인상의 노부부가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죠. 유진이 예비 시부모에게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던 이 집안의 천박한 민낯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죠.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복도의 광경은 참으로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현관문과 사방에 흩어진 도어락 파편들, 그리고 바닥에 엎어져 있는 방여사의 모습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거든요. 그 파괴의 흔적 한가운데에 서 있는 유진은 하얗게 질려 턱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문 안쪽에 선 수연은 와인색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정돈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극단적인 대비가 교수 부부의 발걸음을 단번에 멈춰 세운 겁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벌써 오셨습니까? 누추한 곳까지 발걸음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험한 꼴을 보여드려 송구합니다. 이게 다 오해가 좀 있어서요. 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뻔뻔하기 짝이 없는 방여사는 달랐습니다. 바닥을 짚고 황급히 일어나 엉망이 된 옷매무새를 대충 털어내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거든요. 방금 전까지 소화기를 휘두르던 광기는 온데간데 없이 교양 있는 사모님 행세를 하려는 그 뻔뻔한 모습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강단에서 보낸 교수 부인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불쾌한 기색을 전혀 숨기지 않고 바닥에 나뒹구는 소화기와 부서진 문을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야만적인 짓들을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주소를 단단히 잘못 찾아온 모양이군요. 아닙니다, 사돈. 오해가 있습니다. 악독한 전 며느리가 이혼당한 주제에 앙심을 품고 우리 아들 펜트하우스에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지 뭡니까? 뼈대 없는 것을 들이니 이런 사달이 나는 겁니다. 방 여사는 수연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뤄낸 부를 과시하기 위해 수연을 쫓겨난 미치광이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거짓말이었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지만 교수 남편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상황을 냉정하게 관찰하는 중이었습니다. 난장판 속에서도 티끌 하나 없이 우아한 수연의 모습과 분노로 이성을 잃고 씩씩대는 방 여사의 꼴. 누가 보아도 방 여사 쪽이 침입자에 가까웠거든요. 교수 남편의 날카로운 시선이 수연에게 머물렀을 때 수연은 가볍게 숨을 내쉬며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는 어머니의 피땀 어린 목숨값으로 마련한 이 집의 진정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차분하게 짓누르며 수연은 교수 부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금박이 새겨진 고급스러운 명함을 꺼내 두 사람에게 정중히 목례하며 건넸습니다. 불미스러운 소란을 겪게 해드려 입주민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 펜트하우스의 실소유주 수연이라고 합니다. 실소유주라니요? 유진양 오빠가 자수성가해서 마련한 자가라고 들었습니다만 그건 저들의 얄팍한 허영심이 빚어낸 사기극입니다. 이곳은 제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마련한 제 명의의 집입니다. 수연의 서늘하고 단호한 한마디에 복도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이 정교하게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벽이 단숨에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오빠의 재력으로 포장했던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사실은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핍박하던 며느리 수연의 것이라는 진실이 낱낱이 까발려진 겁니다. 모든 것을 잃게 생긴 유진은 눈이 뒤집혀 비명을 지르며 수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수연의 입을 막고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절박한 발악이었죠. 하지만 수연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날아드는 유진의 손목을 가볍게 쳐냈습니다. 살이 맞부딪히는 매서운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유진은 제풀에 꺾여 다시 바닥으로 처참하게 고꾸라졌습니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허영심이 바닥에 나뒹구는 초라한 꼴이었습니다. 어디서 되도 않는 사기를 쳐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산 집을 감히 가로채려고 들어? 이 뻔뻔한 도둑이 따로 없구나. 방 여사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악을 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뻔한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억지를 부리는 참으로 탐욕의 눈먼 태도였습니다. 교수 부부는 이미 이 천박한 가족극에 진저리가 난 듯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위해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계단 쪽에서 구두 발소리가 거칠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위협적인 발걸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방 여사와 유진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어두운 비상구 쪽을 향했습니다. 수연 역시 주머니 속에 낡은 줄자를 움켜쥔 채 팽팽하게 당겨지는 신경을 애써 누르며 그곳을 응시했습니다. 점점 더 크게 울리는 그 발소리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두운 비상구 쪽에서 들려오던 무겁고 위협적인 발걸음이 마침내 복도의 환한 조명 아래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숨을 죽이고 있던 방 여사와 유진의 얼굴에 일순간 낭패감이 서렸거든요. 그곳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의 아파트 관리소장과 건장한 체격의 보안요원 2명이었습니다. 미리 사태를 예견한 수연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하기 전 은밀하게 호출해 두었던 상식의 대변자들이 드디어 현장에 당도한 겁니다. 보안 요원들은 난장판이 된 복도와 흉측하게 찌그러진 특수 방화문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방여사를 에워싸며 묵직한 압박감을 조성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바닥에 나뒹구는 붉은 소화기를 차갑게 내려다본 뒤 교수 부부와 방여사를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곳은 수연 입주민님의 단독 명의로 된 자택이 맞습니다. 방여사님, 지금 여기서 하신 행동은 명백한 주거침입이자 중대한 재물손괴 범죄입니다. 그 한마디는 유진이 억지로 이어붙이려던 거짓말의 명주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결정타였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이성이 마비된 방여사는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핏대를 세우며 발악을 했습니다. 자신을 막아서는 보안 요원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적반하장으로 고함을 질러대는 꼴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내가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 주인의 시어머니인데 일개 경비 따위가 어디서 감히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야. 당장 비키지 못해. 그 무식하고 오만한 발언에 관리소장의 미간이 싸늘하게 좁혀졌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무전기를 빼들며 허영심에 찌든 방여사의 환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심각한 재물손괴 사건이에요. 펜트하우스 전용 도어락과 특수 방화문 수리 견적만 수백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복도 CCTV를 통해 여사님이 기물을 파손하시는 증거 영상은 이미 전부 확보해 두었고요. 수백만 원이라는 차가운 현실의 숫자가 복도에 울려 퍼지자 방여사의 거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얼굴이 잿빛으로 질려가는 그녀 옆에서 평생을 점잖게 살아온 교수 부부의 표정은 이제 완벽한 혐오감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남의 집 문을 소화기로 때려 부수고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히는 야만적인 사람들과 사돈을 맺을 뻔했다는 사실에 교수는 쥐고 있던 지팡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얼음장 같은 눈으로 지켜보던 수연은 주머니 속에서 어머니의 낡은 줄자를 조용히 매만졌습니다. 평생 좁은 시장통 골목에서 구분 등 위로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가며 재봉틀을 돌리셨던 어머니. 그 고단한 손끝에서 풍기던 미신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 했거든요.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 속에서 어머니의 거친 손은 수연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수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서러움을 꾹 삼키며 이내 그것을 차갑고 독한 복수의 칼날로 벼려냈습니다. 천륜조차 내다버린 저 파렴치한들에게 자비란 사치일 뿐이었죠. 수연은 핸드백을 열어 첫 번째 심판의 도구인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여사의 발밑을 향해 그 서류를 무심하게 툭 던졌습니다. 몇 장의 종이가 허공을 가르며 대리석 바닥에 내려앉았고 감정한 톨 섞이지 않은 메마른 마찰만이 복도를 스쳤습니다.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땐 옷에서 미신기름 냄새가 난다며 투명인간 보듯 외면하시더니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나니 그 핏값으로 남겨진 이 펜트하우스만은 그렇게 탐이 나시던가요? 낯짝도 두껍지 어찌 이리도 추악하십니까? 수연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짙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이름을 내려다보는 방여사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완벽한 증명이었거든요.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던 교수 남편은 마침내 유진을 향해 싸늘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 없는 건
결코 흠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의 집 문을 때려 부수고 사돈될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천박한 집안에 우리 외동아들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완벽한 파혼입니다. 단호한 파혼 선언과 함께 교수 부부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유진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어갔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오해가 있다고요. 제가 다 설명할 테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유진은 닫혀가는 엘리베이터의 은빛 문을 두 주먹으로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엘리베이터 문은 그녀의 절망을 가차없이 밀어낼 뿐이었죠. 복도에는 모든 것을 잃은 유진의 처절한 오열만이 흉하게 메아리쳤습니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허영의 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신우이와 넋이 나간 방여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진짜 복수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직 처리해야 할 가장 큰 표적, 30억의 빚을 몰래 떠넘기고 숨어버린 전 남편 민석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바로 그때 비상구 쪽 철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흔들리며 누군가 악에 바친 숨을 내뿜고 뛰어 올라오는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두 번째 심판의 도구인 이혼 판결문을 꺼낼 준비를 하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복도에 진짜 폭풍이 들이닥칠 차례인 겁니다. 유진의 처절한 오열이 채 가시지 않은 복도에 비상구 철문이 부서져라 젖혀지는 소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어두운 조명을 등지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사람은 바로 수연의 전 남편 민석이었습니다. 이마에는 끈적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평소 자랑스레 빼입던 값비싼 맞춤 정장은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뛰어오느라 가빠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모습에서는 지독한 향수 냄새와 뒤섞인 탐욕의 악취가 훅 끼쳐오는 듯 했습니다. 엉망이 된 복도, 바닥에 나뒹구는 어머니 방여사와 여동생 유진의 꼴을 번갈아 보던 민석의 얼굴이 이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보안 요원들과 관리소장까지 동원된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도 자신의 가족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반성할 생각 따위는 애초에 없는 인간이었거든요. 앞뒤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다짜고짜 문 안쪽에 꼿꼿하게 서 있는 수연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며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야, 이수연. 너 지금 여기서 무슨 미친 짓거리를 벌인 거야? 기어이 하나뿐인 신우이 앞길을 망쳐? 우리 집안 우스워지는 꼴 보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 어찌나 악을 쓰는지 그의 두꺼운 목에 핏대가 선명하게 붉어져 올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남의 집 현관문을 소화기로 때려 부수고 여동생이 예비 시부모에게 사기를 친 천박한 진실은 안중에도 없었죠. 오로지 자신의 체면이 깎였다는 사실에만 열을 올리며 모든 책임을 수연에게 뒤집어 씌우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 인면수심의 뻔뻔한 낯짝을 마주하자 수연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모욕적인 삿대질 앞에서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시선이 분노로 일그러진 민석의 얼굴을 한치의 물러섬 없이 꿰뚫고 있었거든요. 지난 10년 저 오만한 입에서 교묘하게 말장난을 치며 속이려는 모습과 달콤한 거짓말에 소가 밤마다 가슴을 치며 지새웠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여사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남편 하나만 믿고 버텼건만 돌아온 것은 끔찍한 배신과 기만뿐이었죠. 수연은 쥐고 있던 핸드백의 잠금 장치를 천천히 열어젖혔습니다. 그 더러운 손가락 당장 치워.
함부로 남의 집에 기어들어와서 이성을 잃고 행패 부리는 그 상스러운 버릇. 내가 오늘 확실하게 뜯어 고쳐줄 테니까.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수연의 단호한 경고에 민석은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남의 집이라니 명의만 내 이름으로 해두었을 뿐 이 집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굳게 믿는 오만방자한 태도였죠. 수연은 더 이상 저 역겨운 입에 긴 말을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핸드백 깊숙한 곳에서 두 번째 심판의 도구인 이혼학 정판결문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연은 코앞까지 다가온 민석의 가슴팍을 향해 그 서류 다발을 매섭게 내리꽂았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허공을 가르며 민석의 가슴에 부딪히고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를 일으키며 바닥으로 속절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타격에 얼빠진 민석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의 굵은 글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가정법원에서 완벽하게 도장 찍고 나왔어. 법적으로 우리는 머리카락 한 올 섞이지 않은 완벽한 남남이고 지금 당신들은 남의 명의로 된 자택에 허락도 없이 밀고 들어온 무단 침입자일 뿐이야. 수연의 차가운 선언에 복도의 공기가 일순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 세금 문제를 핑계로 서류상 위장 이혼을 하자고 수연을 속여 만만하게 도장을 찍게 했던 민석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수연이 파놓은 침이라고 완벽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민석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의 판결문을 신경질적으로 낚아채더니 무참하게 구겨버렸습니다. 어디서 이깟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와서 안주인 행세야. 이혼 도장 하나 찍었다고 집 명의가 진짜 내 거라도 된 줄 알아? 내가 그동안 생활비로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아내의 어머니가 목숨값으로 남겨준 귀한 집을 제 것인 양행세에 놓고 알량한 생활비 몇 푼을 들먹이며 끝까지 수연의 탓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옆에서 너클 놓고 있던 방 여사 역시 아들의 등장에 묘한 기세등등함을 되찾은 듯 다시금 도끼를 품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분수도 모르는 것이지 서방 잡아먹으려고 환장을 했네. 잘난 내 아들 아니었으면 네가 어떻게 이런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에서 호사를 누렸겠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 여전히 현실 파악을 못하고 아들 뒤에 숨어 억지를 부리는 꼴이 어찌나 뻔뻔한지 관리소장조차 혀를 찰 지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연은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오히려 턱끝을 치켜들며 민석을 향해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품격이 민석과 방 여사의 얄팍한 기세를 단숨에 짓눌러 버렸습니다.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내가 지금 당신들 인생을 함부로 망치려는 게 아니야. 천륜도 체면도 내다버린 당신들이 다시는 내 깨끗한 인생에 발끝 하나 들이밀지 못하도록 법이 허락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선을 긋는 중인 거지. 그 묵직하고 매서운 경고에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믿었던 순진한 아내가 이토록 도끼 품은 눈빛으로 자신을 벼랑 끝에 몰아세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탐욕에 눈먼 파렴치한은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법이죠. 민석의 입술 한쪽이 비릿하고 사악하게 비틀어 올라갔습니다.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그래, 옛다. 이깟 집구석 더러워서 네가 다 가져라. 까짓것 펜트하우스 하나 적선한 셈 치지 뭐. 그런데 수연아, 너 내 사업 자금 30억 대출받을 때 내 이름과 내 인감으로 연대보증 서서 빌린 건 까맣게 잊었나 봐?
30억? 그 끔찍하고 거대한 숫자가 복도에 무겁게 울려 퍼지는 순간 보안요원의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던 잡음마저 삼켜버릴 듯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은 아내 몰래 인감도장을 훔쳐 3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떠넘기고 도망치려 했던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수연을 그 빚더미의 주범으로 몰아가려는 최악의 수작을 부린 겁니다.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거액의 빚만 아내의 목줄에 채워 넣으려던 추악한 계획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쩔래? 그깟집 하나 건졌다고 좋아할 때가 아닐 텐데. 이혼을 하든 말든 그 30억 빚은 네가 평생 갚아야 할 내 몫이거든. 승기를 잡았다는 듯 득에양양하게 턱을 치켜드는 민석과 그제야 살 길을 찾았다는 듯 악독하게 웃어 제끼는 방여사. 두 사람의 흉측한 얼굴이 복도 조명 아래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반성할 줄 모르고 남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인면수심의 인간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비열한 승리감도 잠시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리기는커녕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파국을 처음부터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 그녀의 입가에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서늘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수연의 손 안에 쥐어진 작은 휴대폰 속에는 과연 저 오만한 입을 완벽하게 봉인해 버릴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3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남긴 무거운 여진이 펜트하우스 복도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방여사가 뿜어낸 붉은 소화기 분말의 텁텁한 냄새가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민석은 마치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기라도 한 것처럼 구겨진 맞춤 정장의 깃을 매만지며 입꼬리를 비열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번들거리는 눈동자에는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향한 일말의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목에 거대한 빚더미라는 목줄을 채웠다는 사실에 묘한 희열마저 느끼는 듯한 인면수심의 태도였죠. 수연아, 이제 와서 억울한 척 시침이 떼면 곤란하지. 네가 내 손으로 인감도장 내주고 대출 서류에 떡하니 동의해 놓고서 이혼 도장 찍었다고 쏙 빠져나가시겠다고? 꿈 깨라. 그건 엄연히 부부 공동 채무야. 시장 바닥에서 구르던 네가 언제 30억이라는 돈을 만져보기나 했겠나? 당장 이 집부터 팔아서 그 빚부터 갚아야 할 거다. 아내 몰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대출받고도 끝까지 아내의 탓으로 돌리며 어머니의 피값인 집까지 빼앗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수연은 즉각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트 주머니 속 낡은 가죽 줄자를 손끝으로 꽉 움켜쥐며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어릴 적 좁고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가 진동하던 단칸방에서 어머니는 겨울마다 동상으로 쩍쩍 갈라진 손에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인 채 고장난 재봉틀을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번 돈에서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아 올린 피와 땀의 결정체가 바로 이 집이었거든요. 그런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을 저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사치를 채울 얄팍한 돈줄로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옆에서 아들의 눈치를 살피던 방여사가 뻔뻔한 장단에 맞춰 갑자기 뒷목을 잡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과장된 삼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가슴을 두 손으로 마구 쥐어뜯으며 악의 받침 목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아이고, 내 가슴이야. 이 독사 같은 것이 순진한 우리 아들 살살 꼬셔서 30억이나 대출받아 놓고
이혼 도장 찍자마자 혼자만 살겠다고 발뺌을 해? 사람의 탈을 쓰고. 정녕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아이고, 사람 살려. 가슴을 쥐어뜯으며 복도 바닥을 나뒹굴고 앓는 소리를 내는 방여사의 모습은 탐욕에 절어버린 파렴치한 막장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도 뻔뻔하게 위선을 떨 수 있는지 관리소장과 보안 요원들마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려버릴 지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연은 저들의 얄팍한 도발에 넘어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늘게 떨리는 숨을 한번 깊게 내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휴대폰의 표면이 손끝에 닿는 순간 수연의 눈빛이 감정이 완벽하게 거세된 얼음장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특정 음성 파일의 재생 버튼을 지체 없이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 차례 울리더니 이내 복도의 탁한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수연이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민석과 통화하며 의도적으로 유도해냈던 녹취록이었거든요.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그래, 맞다. 당신이 출근했을 때 내가 장롱 서랍 다 뒤져서 그깟 인감도장 몰래 좀 가져갔다. 어차피 부부 사이에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인데 남편 사업 자금 좀 융통하려고 내 맘대로 좀 쓴 게 그렇게 죽을 죄냐?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 마누라 도장 좀 쓸 수도 있는 거지. 유난 좀 떨지 마라.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민석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또렷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아내의 장롱을 뒤져 인감도장을 훔쳐갔다고 완벽하게 자백하는 그 음성이 텅 빈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내를 범죄자로 몰아가며 턱을 치켜들던 민석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이마에서는 당혹감에 젖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에 나뒹굴며 가슴을 부여잡고 앓는 소리를 내던 방여사의 가짜 신음마저 녹음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거짓말처럼 뚝 멈춰버렸습니다. 허공에 손을 든 채 멍하게 굳어버린 두 사람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재생이 끝난 휴대폰 화면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구두 밑창이 대리석 바닥을 묵직하게 짓누르는 소리만이 복도에 낮게 깔렸습니다. 방금 두 귀로 똑똑히 들었지. 당신 입으로 직접 실토했잖아. 내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 갔다고. 나는 당신들처럼 격 떨어지게 길바닥에서 악다구니 쓰면서 감정 낭비 안 해. 철저하게 법대로 증거와 절차대로 심판할 뿐이지. 자신의 범죄를 입증하는 완벽한 증거가 눈앞에 들이밀어지자 궁지에 몰린 민석은 절박한 생존 본능의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눈이 뒤집혀 거친 숨을 내뿜으며 수연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박살내기 위해 굶주린 승냥이처럼 덤벼들었거든요. 저 녹음 파일만 없애면 자신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수연의 곁에 버티고 서 있던 보안 요원이 재빠르게 앞으로 나서며 민석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육중한 힘에 속절없이 튕겨나간 민석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거칠게 끌리며 불쾌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균형을 잃고 뒤로 낮아빠진 민석이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려 발악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양팔을 단단히 붙잡고 제압하며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거 나. 당장 이 손 안 놔. 저것이 불법으로 몰래 녹음한 거다. 저건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쓰레기란 말이야. 바닥에 짓눌린 채 핏대를 세우며 억지를 부리는 민석의 꼴은 그야말로 처참했죠.
수연은 그 비참한 몰골을 감정이 메마른 눈으로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손목을 들어 올려 시계의 초침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은빛 시계바늘이 정확하게 특정 시각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한 수연의 입가에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불법 녹음인지 합법 증거인지는 곧 도착할 수사팀 조사실에 가서 실컷 따져보시고요. 그보다 지금 당신들에게 훨씬 더 끔찍한 일이 하나 남았거든. 현재 시각 정확히 오후 3시 5분. 이제 드디어 그 서류들의 잔인한 법적 효력이 완벽하게 발생할 시간이네. 그 차갑게 가라앉은 읊조림과 동시에 복도의 공기가 팽팽한 활시위처럼 극도로 당겨졌습니다. 바닥에 깔린 민석과 방 여사의 얼굴에는 분노를 넘어선 원초적인 공포가 서리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수연의 입에서 오후 3시 5분이라는 선고가 떨어지기 무섭게 복도 끝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가 서늘한 진동과 함께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각 잡힌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대형 로펌의 수석 변호사와 감정이 완벽하게 거세된 얼굴의 법원 소속 집행관들이었습니다. 구두 밑창이 대리석 바닥을 일정한 박자로 짓누르며 다가오는 그들의 발걸음은 합법적인 경제적 사형 집행인의 당장과도 같았습니다. 바닥에 짓눌려 악을 쓰던 민석과 가짜 신음을 흘리던 방 여사의 눈동자가 일제히 요동쳤습니다. 수연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은 차분한 얼굴로 변호사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넨 뒤 핸드백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마지막 3번째 심판의 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앞서 던졌던 등기부등본이나 이혼 판결문과는 차원이 다른 그들의 돈줄을 영원히 말려버릴 서류였거든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수백억대 펜트하우스를 담보로 대형 로펌을 움직이고 빚을 사들인 수연의 치밀한 계획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이 있으면 똑똑히 봐. 네가 내 인감도장 몰래 훔쳐가서 만들어낸 그 30억 대출. 내가 이 펜트하우스 담보로 돈 빌려서 은행 빚 싹 다 갚아버렸어. 은행 대신 내가 그 빚을 받아낼 권리를 통째로 사버렸다고. 무슨 뜻인지 알아? 네가 나한테 덤터기 씌우고 도망치려던 그 끔찍한 빚더미의 유일한 빚쟁이이자 진짜 주인이 이제 바로 나란 뜻이야. 수연의 서늘한 한마디가 민석의 고막을 무참하게 내리꽂았습니다. 만만한 아내에게 떠넘겼다고 굳게 믿었던 그 거대한 빚더미가 도리어 아내의 손에 쥐어진 시퍼런 칼날이 되어 자신의 목줄을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피땀 어린 이 펜트하우스를 담보로 삼아 오직 저 인면수심의 인간들을 합법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해 수연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짜놓은 덫이었습니다. 민석의 벌어진 입술 사이로 쉰내 나는 바람만 새어나올 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는 꼴 좋은 상황이었죠. 수연의 뒤에 서 있던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 올리더니 감정 톨 섞이지 않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법적 절차를 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무자 정민석 씨, 그리고 연대 채무자로 엮여있는 방 여사님과 정유진 씨. 법원이 발령한 가압류 결정문이 정확히 오늘 오후 3시 정각을 기점으로 정식 발령되었습니다. 현재 귀하들의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 정지 처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통보가 복도에 울려 퍼짐과 동시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안요원에게 결박당한 민석의 안주머니에서 바닥에 나뒹굴던 방 여사와 유진의 핸드백 속에서 신경을 거칠게 긁어내리는 진동이 연달아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세 사람의 휴대폰이 시한폭탄처럼 한꺼번에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유진이 핏기가 씻은 듯 사라진 얼굴로 떨리는 손을 뻗어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위로는 시중 금융사와 카드사에서 보낸 가압류 접수 및 전 계좌 지급 제한 안내, 신용카드 사용 정지 통보라는 문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 마이너스 통장 막혔어. 당장 내일 카드값 1,000만 원 빠져나가야 하는데 잔액이 0원으로 잠겨버렸어. 나 신용불량자 되는 거야? 이제 어떡해? 평생 제 손으로 돈 100만 원 벌어본 적 없이 오빠와 어머니의 허세에 기생해 명품을 긁어대던 유진이었습니다. 돈줄이 완벽하게 끊어지자 그 자리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짓밟으며 쌓아올린 허영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법원 집행관들이 서류 클립보드를 들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멈춘 곳은 방 여사가 갓난아이처럼 가슴에 끌어안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명품 가방과 민석의 주머니 밖으로 반쯤 튀어나온 수억 원대 수입 대형 세단의 차 키였습니다. 집행관 한 명이 방 여사 앞을 거대한 그림자처럼 막아서며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채무자 명의의 모든 동산 목록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사님이 품고 계신 그 가방, 정민석 씨의 외제차 역시 가압류 대상입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물건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빼돌릴 경우 강제집행면 탈죄로 즉각 형사처벌되어 감방에 가실 수 있음을 분명히 고지합니다. 감방. 그 무거운 단어가 떨어지자 방 여사의 얼굴이 백지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빈 껍데기 같은 허영심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그 가방은 곧 자신의 존재 증명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가방을 등 뒤로 필사적으로 숨기며 악을 썼습니다. 안 돼. 이거 내 아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내 피 같은 가방이야. 남의 귀한 물건에 더러운 손 대려고 들어. 차라리 나를 밟고 가져가라. 하지만 법의 차가운 철퇴 앞에서는 그 어떤 발악도 통하지 않는 법이죠. 집행관들은 힘으로 가방을 빼앗는 저급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가 선명한 이미 처분 금지 스티커의 뒷면을 천천히 벗겨냈습니다. 접착면이 종이에서 분리되며 내는 끈적하고 메마른 소리가 복도를 서늘하게 갈랐습니다. 집행관의 손이 허공을 가르더니 방 여사가 품에 안고 있던 최고급 가죽 가방의 한가운데에 그 노란 스티커를 무자비하게 붙여버렸습니다. 이어서 민석의 주머니에서 외제차 키를 빼내어 그 위에도 어김없이 붉은 글씨가 박힌 노란 딱지를 칭칭 감아버렸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호가하던 사치품들이 법원의 몇십 원짜리 경고장 하나에 완벽하게 결박당해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허영이 노란 딱지 아래 흉측하게 박제되는 꼴을 두 눈으로 목격한 시댁 식구들은 반항할 힘조차 잃고 넋이 빠져나간 채 널브러졌습니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들 위로 변호사의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가 마지막 쐐기를 박듯 내려앉았습니다. 가압류는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해가 뜨면 여러분이 꼭꼭 숨겨둔 보험과 보증금, 심지어 매달 들어오는 월급 통장까지 모조리 이 노란 딱지의 지배를 받게 될 겁니다. 이 경제적 지옥에서 벗어날 길은 이제 단 하나뿐이군요. 단 하나뿐이라는 말에 초점 없던 민석과 방 여사의 눈동자에 일순간 처절한 생존 본능이 번뜩였습니다. 숨이 막혀 죽어가는 물고기가 뻐끔거리듯 그들은 일제히 수연과 변호사를 향해 절박한 시선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합법적 처단 속에서 변호사가 내민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이자 잔인한 제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연은 주머니 속 낡은 줄자의 거친 표면을 매만지며 조용히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압류 스티커가 뿜어내는 무거운 공포가 펜트하우스 복도를 빈틈없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로펌 변호사가 서류 클립보드를 무심하게 넘기며 감정한 톨 섞이지 않은 감정이 메마른 목소리로 악마의 제안을 던졌습니다. 다만 채권자이신 수연님 측에서 마지막 자비를 베풀 용의는 있습니다. 현재 귀하들이 몰래 숨겨둔 은닉 재산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하고 합법적인 압류 절차에 협조하시는 단 한 분에 한해서만 특별히 빚을 크게 깎아주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에게는 5억 원의 빚을 즉각 탕감해드리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5억 원 탕감. 그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구원의 숫자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넋을 놓고 널브러져 있던 시댁 식구들의 눈동자에 일순간 탐욕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알량한 껍데기는 돈줄이 끊기는 현실 앞에서 휴지 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수연을 향해 핏대를 세우던 모정과 남매애는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렸거든요. 하나의 고깃덩어리를 두고 눈치를 보는 눈먼 탐욕에 휩싸인 채 그들은 서로를 극도로 경계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악한 연극의 완벽한 기획자인 수연은 복도 벽에 여유롭게 기대어 팔짱을 낀 채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남의 피눈물에 기생하던 인면수심의 인간들이 단돈 5억에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꼴을 관객으로저 조용히 감상할 참이었죠.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턱을 덜덜 떨고 있던 그녀가 눈을 독살스럽게 번뜩이며 친오빠를 향해 망설임 없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오빠가 엄마 이름으로 몰래 빼돌려서 사둔 시골 차명 땅이 7억짜리가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숨겨둔 그 땅부터 당장 압류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중간에 끼어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니까 당연히 제 빚부터 5억 탕감해 주셔야 합니다. 제 혼자 살겠다고 친오빠의 마지막 경제적 명줄마저 끊어버리는 참으로 뻔뻔한 배신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자금이 친동생의 입을 통해 까발려지자 민석의 얼굴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성을 잃고 핏대를 세우며 곁에 있던 유진의 옷깃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이 오빠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명품이나 긁어대던 것이 어디서 감히 뒤통수를 쳐. 변호사님, 저 말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짜 숨겨둔 돈줄은 따로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안방 장롱 밑바닥 비밀 공간에 순금 금괴 10억 어치를 꽁꽁 숨겨둔 거 제가 다 말하겠습니다. 저것도 그거 뻔히 알면서 나한테 덤터기 씌우려고 입 닫고 있던 더러운 공범이란 말입니다. 이번에는 그 폭로를 듣고 있던 방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쥐어짜고 남편을 속여가며 악착같이 모아온 자신의 금괴가 친아들의 입에서 튀어나오자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 천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들아. 내가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어미 재산을 홀랑 팔아먹으려고 들어. 난 금괴 같은 거 모르는 일이다. 니들이 내 등골 다 빼먹고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구나. 벼락 맞고 천벌을 받을 것들. 최고급 대리석이 깔린 펜트하우스 복도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살과 살이 거칠게 맞부딪히는 충돌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감이 무참하게 찢겨나가는 흔적이 복도를 어지럽혔거든요. 5억 원이라는 비탄감 앞에서는 모성애도 혈륜도 진흙탕에 나뒹군 지 오래였습니다. 방 여사는 핏대를 세우며 유진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유진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제 어머니를 향해 표독스럽게 악을 썼습니다. 민성 역시 그 진흙탕 싸움에 가세했죠. 5억 원이라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비자금과 차명 계좌를 본물 터지듯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소화기 분말을 흠뻑 뒤집어 쓴 채 서로에게 악다구니를 쏟아내는 그들의 비참한 몰골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수연은 그 처절한 발악을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내려다보며 오른쪽 주머니 속 어머니의 낡은 가죽 골무를 손끝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좁은 시장 바닥에서 억센 바늘에 찔려가며 굳은 살 베인 손끝을 지켜주던 그 투박한 골무가 오늘따라 유난히 수연의 손 안에서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을 투명인간 보듯 무시하며 허영에 취해 살던 오만한 자들이 결국 스스로 파놓은 탐욕의 늪에 빠져 파멸하는 꼴이었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씁쓸하면서도 지독하게 후련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로펌 변호사와 집행관들은 발악을 하며 얽혀있는 그들을 애써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기 위해 쏟아내는 서로의 은닉 재산 목록을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클립보드에 기록해 나갈 뿐이었죠. 경기도 외곽의 차명 땅, 장롱 밑에 금괴, 남의 이름으로 돌려둔 비자금 통장까지 그들의 추악한 입술을 통해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모든 재산이 완벽하게 가압류 대상으로 확정되며 마침내 경제적 명줄이 남김없이 끊어지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오직 돈 하나로 똘똘 뭉쳐 수연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파렴치한 가족은 결국 돈 때문에 서로의 목줄을 가장 잔인하게 끊어버린 겁니다. 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들의 머리 위로 가장 서늘하고 합법적인 심판의 마침표가 찍히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비자금을 핏대 세워 폭로하며 바닥을 뒹굴던 난장판 위로 복도 저 끝에서 절도 있고 무거운 발걸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 치밀하게 호출해 두었던 경찰관 4명이 마침내 현장에 당도한 겁니다. 검푸른 제복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공권력의 무게감이 엉망이 된 공간을 꽉 채우자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물어뜯던 방 여사와 유진의 악다구니도 일순간 뚝 멈춰버렸습니다. 거친 숨을 헐떡이며 본능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경찰들을 올려다보는 꼴이었죠. 평생을 돈과 권력 뒤에 숨어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믿었던 방 여사였습니다. 제복 입은 경찰을 보자마자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올리며 바닥에서 비틀거리고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경찰 양반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저기 뼈대 없는 전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행패를 부리고 있지 뭡니까? 당장 저것 손목에 수갑부터 채워서 끌고 가소. 남의 집 방화문을 소화기로 때려 부수고 수백만 원의 재물 손괴를 일으킨 장본인이 도리어 집주인을 체포하라고 삿대질을 해대는 꼴이었습니다. 자신의 블라우스에 묻은 탁한 분말과 친딸을 핥히느라 얼룩진 손톱은 까맣게 잊은 채 억지를 부리는 그 파렴치한 모습에 경찰관들의 미간이 불쾌감으로 깊게 패였습니다. 수연은 그 천박한 발악을 감정이 메마른 눈으로 한번 내려다본 뒤 먼지한 톨 묻지 않은 와인색 정장 차림으로 경찰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신속하게 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분들은 법적인 퇴거 통보를 마쳤음에도 제 자택에 허락 없이 침입해 도어락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한 현행 범죄자들입니다. 법원 집행관을 통해 전 자산의 가압류 송달까지 완료된 상태이니 더 이상 남의 집 앞에서 소란 피우지 못하게 밖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군더더기 없는 수연의 축출 선언에 선임 경위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도어락 파편들과 수연의 손에 들린 완벽한 소유권 증명 서류가 모든 진실을 대변하고 있었거든요. 경찰들은 단호한 손길로 바닥에 널브러진 방여사와 민석의 양팔을 단단히 움켜쥐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십억의 빚더미에 깔려 혼이 반쯤 빠져나간 그들은 공권력 앞에서 낡은 헝겊 인형처럼 무력하게 끌려갈 뿐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만방자하게 남의 집 귀한 딸을 짓밟으며 턱을 치켜들던 자들이 관리소장과 보안요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질질 끌려가는 꼴 좋은 말로였죠. 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혼자 서지도 못한 채 화장이 번지도록 엉엉 통곡하며 경찰의 손에 등 떠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의 손에 결박당해 끌려가던 민석이 기어이 구차한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양팔이 단단히 붙잡힌 채로 두 무릎을 질질 끌며 수연을 향해 처절하게 고개를 돌려 부르짖었습니다. 여보, 수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몹쓸 짓을 한 거야.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10년을 부부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남남이 될 수는 없잖아. 30억 빚지고 어떻게 길거리에 나 앉아. 나 좀 살려줘. 벼랑 끝에 몰리자 이제 와서 알량한 부부의 정을 들먹이며 비굴하게 애원하는 꼴은 참으로 역겨운 위선이었습니다. 아내 몰래 도장을 훔쳐 거액을 대출받고 위장 이혼으로 모든 짐을 떠넘기려 했던 냉혈한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여보 타령을 하다니요. 수연은 치밀어 오르는 짙은 환멸을 삼키며 다리에 힘을 단단히 주었습니다. 흉측하게 찌그러진 현관문 앞에 꼿꼿하게 우뚝 섰습니다. 수연은 구두 굽소리를 무겁게 내며 민석의 눈앞까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비참한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마지막 선언을 내리꽂았습니다.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여보라는 말 담지 마. 당신들이 내 어머니를 모욕하고 내 목줄을 옥죄었던 10년의 지옥은 오늘로 끝났어. 이제부터는 나한테 빌 게 아니라 법대로 갚고 법의 심판대로 온전하게 책임져. 당신들 같은 인간이 내 깨끗한 인생에 다시 들어올 일은 없을 테니까. 선은 정확히 여기까지야. 그 얼음장 같은 쐐기에 민석은 하얗게 질린 입술만 뻐끔거릴 뿐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휘두르던 오만과 기만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경제적 명주를 완벽히 꿰뚫는 순간이었죠. 경찰의 빈틈없는 통제에 이끌려 시댁 식구 3명은 수치스럽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맥없이 밀어 넣어졌습니다. 명품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얼굴에는 붉은 분말과 눈물이 범벅이 된 그들의 몰골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은빛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좁아지는 문틈 사이로 방여사의 일그러진 눈동자와 민석의 절망적인 얼굴이 비쳤지만 두꺼운 엘리베이터 문은 자비 없이 그들의 흔적을 어둠 속으로 잘라내버렸습니다. 수연의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지워지는 숨막히도록 통쾌한 결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추락하는 붉은색 층수 표시를 가만히 확인한 뒤에야 수연은
팽팽하게 당겨졌던 어깨의 힘을 조용히 풀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 안에서 꽉 쥐고 있던 어머니의 낡은 가죽 골무가 마치 수고했다며 차가워진 손바닥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 했거든요. 수연은 붉은 먼지와 파편으로 엉망이 된 복도를 영원히 등진 채 부모님의 헌신이 오롯이 담긴 펜트하우스 안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며 외부의 모든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 단절의 무게 속에서 마침내 수연의 고요하고 온전한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던 펜트하우스의 파국으로부터 정확히 3년이라는 혹독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새도록 번쩍이는 신도시 번화가에서 한참을 벗어난 후미지고 축축한 변두리 상가 뒷골목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쓰레기 봉투 사이를 날카롭게 훑고 지나가는 그곳에 등허리가 굽은 초라한 노파가 쭈그려 앉아 있었거든요. 산더미처럼 쌓인 고깃집의 시커먼 기름때 낀 불판들을 거친 철수세미로 박박 문지르고 있는 그녀는 다름 아닌 방여사였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명품 가방을 갓난아이처럼 끌어안고 턱을 치켜들던 그 귀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한 지 오래였습니다. 매일같이 얼음장 같은 찬물에 담가 퉁퉁 부어오른 열 손가락 마디마디는 지독한 관절염으로 흉측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갈라진 피부 틈새로 스며든 시커먼 기름때는 아무리 독한 비누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가난의 낙인과도 같았죠. 아이고 할매, 내가 불판 구석구석 빡빡 문지르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손님들 고기 먹다 숯검댕이 씹으면 할매가 배상할 거예요? 돈값 못하고 그렇게 군뱅이처럼 굴 거면 당장 앞치마 벗고 나가요. 젊은 식당 주인의 신경질적인 호통이 좁은 뒷골목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디서 감히 나한테 큰 소리냐며 악다구니를 썼을 방여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얼어붙은 시멘트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이 식당에서 쫓겨나면 오늘치 일당 5만 원을 받지 못하고 그 돈이 없으면 가압류된 통장 위로 매일같이 불어나는 30억 빚의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이었거든요. 아이고 사장님, 제가 늙어서 눈이 침침하다 보니 깜빡 놓쳤나 봅니다요. 당장 광이 나게 닦아놓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코끝을 찌르는 탁하고 매캐한 기름 냄새 속에서 방여사의 두 눈에서 탁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음장 같은 대야 속으로 섞여들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가 평생 시장통에서 옷을 수선하며 풍기던 퀴퀴한 미신기름 냄새를 두고 뼈대 없는 하층민의 냄새라며 코를 쥐고 조롱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뼈저리게 떠올랐을 겁니다. 남의 피눈물을 비웃던 그 교만한 입술이 이제는 남이 먹다 버린 고기 불판을 닦아내며 푼돈을 구걸하는 처지로 완벽하게 전락해버린 겁니다. 같은 시각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외곽의 대형 물류센터 하역장이었습니다. 지독한 매연과 흙먼지가 뒤엉킨 탁한 공기 속에서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채 무거운 택배 상자를 쉴 새 없이 나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만 고집하며 아내를 무시하던 민석이었죠. 안전모 아래로 드러난 뺨에는 먼지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고 무거운 짐을 들고 허리를 굽힐 때마다 척추가 어긋나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밀려드는 상자들을 맨몸으로 받아내며 폐부가 찢어질 듯한 거친 숨을 연신 토해내고 있었거든요. 야, 거기 23번. 동작 안 빨리 해? 물량 밀리는 거 눈에 안 보여. 비실비실 일할 거면 당장 짐 싸서 꺼져. 일할 사람 널렸어.
현장 반장의 거친 욕설이 확성기를 타고 작업장에 내리꽂혔습니다. 민석은 이를 악물며 묵직한 상자를 다시 어깨 위로 짊어졌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배운 것 없는 밑바닥 인생이라며 함부로 혓바닥을 놀리던 그 파렴치한 남자가 이제는 그 밑바닥에서조차 쫓겨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겁니다. 유진의 상황도 생지옥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변두리 상가 건물 지하, 좁고 답답한 고객센터 칸막이 책상 앞이었습니다. 유진은 싸구려 헤드셋을 낀 채 수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진상 고객의 폭언을 꼼짝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상담원 아가씨,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집구석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 모양이야. 당장 환불 안 해주면 내일 그쪽 센터 찾아갈 거야. 백화점 명품관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직원들을 무릎 꿇리며 천박한 갑질을 일삼던 그녀가 이제는 그 저주스러운 말들을 고스란히 제 얼굴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굴욕감에 눈물이 뺨을 타고 턱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도 행여나 통화가 끊겨 해고당할까봐 떨리는 목소리로 억지 웃음을 짜내야 했습니다. 고객님, 마음 상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그 꼴은 남을 짓밟으며 살던 악업이 만들어낸 완벽한 부메랑이었죠. 그날 새벽 야간 상하차 작업의 짧은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물류센터 구석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민석은 꽝꽝 얼어붙은 싸구려 빵 조각을 입에 우겨 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먼지투성이 주머니 속에서 액정이 깨진 낡은 휴대폰이 짧고 둔탁한 진동을 토해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민석의 두 눈이 공포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법원 추심 명령 확정. 연이어 도착한 주거래 금융사의 무미건조한 통보 문자가 그의 눈앞에 찍혔습니다. 귀하의 금일 일당 15만 원 중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전액이 압류 및 채권자 수연님 계좌로 강제 압류되어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잔액 0원. 뼈와 살을 갈아 넣어 밤새 일해번 돈이 통장에 꽂히기가 무섭게 수연의 계좌로 자동 흡수되어 버린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굶주려가며 일해도 영원히 줄어들지 않는 30억이라는 빚의 굴레.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피 같은 돈. 민석은 이성을 잃고 울부짖으며 먹다 남은 빵을 내던지고 꽝꽝 얼어붙은 시멘트 바닥을 두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절규는 거대한 물류센터에 돌아가는 소리에 무참히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처음부터 그들을 해치거나 다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살 길을 끊지도 않았죠. 단지 헛된 사치와 타인을 향한 오만방자함을 베어내고 스스로 짊어진 거대한 빚더미를 갚기 위해 평생 쉴 틈 없이 노동해야만 하는 자업자득의 굴레를 채워주었을 뿐입니다. 가장 서늘하고 완벽한 무형의 감옥 속에서 저들은 빚이라는 거대한 쇳덩이를 발목에 매단 채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길고 길었던 3년의 시간은 상처를 지우고 단단한 세사를 돋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차갑고 날선 대리석 복도에서 벗어나 따스한 봄 햇살이 골목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어느 한적한 동네였습니다. 봄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길목의 끝에 작지만 정갈한 간판을 단 동네 베이커리 카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부모님이 피땀 흘려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인 펜트하우스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탐욕스러운 시댁 식구들을 법의 이름으로
영원히 몰아낸 그 넓고 고요한 집은 이제 수연에게 가장 안전한 성곽이자 평안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매달 법원을 통해 강제로 추심되는 전 남편 일가의 죗값이 쌓여가는 것을 확인하며 수연은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오랜 꿈을 마침내 꺼내 들었습니다. 한적한 동네 어귀에 작고 따뜻한 빵집을 여는 것이었죠. 앞치마를 단정하게 두른 수연이 맑은 유리문을 부지런히 닫고 있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작고 평온한 콧노래가 흘러나왔죠. 하얗고 부드러운 천이 투명한 유리를 스칠 때마다 봄날의 햇살이 반사되어 가게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야만적인 횡포를 막아내기 위해 굳게 닫아야만 했던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철문과는 달리 지금 수연이 마주하고 있는 문은 안과 밖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가볍고 맑은 유리문이었습니다. 문 위쪽에 달린 작은 황동종이 경쾌하게 흔들리며 손님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아이고, 수연 세댁. 오늘도 빵 굽는 냄새가 어찌나 고소한지 가던 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어머나, 어르신들 오셨어요. 바람이 제법 찬데 밖에서 얼마나 걸으신 거예요? 얼른 이쪽 따뜻한 자리로 모실게요. 동네 홀몸 어르신 세 분이 지팡이를 짚고 환하게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서셨습니다. 수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마중을 나가듯 다가갔습니다. 어르신들의 거칠고 굽은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다정하게 감싸쥐었죠. 관절염으로 마디가 굵어진 어르신들의 굽은 손등 위로 수연의 따뜻한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각 구원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통통한 단팥빵과 구수하게 끓여낸 보리차를 예쁜 찻잔에 담아내어 놓았습니다. 매번 이렇게 귀한 걸 공짜로 받기만 해서 미안해서 어쩌누.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제가 참 좋아서 끓이는 차인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천천히 아주 편안하게 드시고 가세요. 가게방 봄바람에 살랑이는 작은 나무 팻말에는 수연이 직접 적어 내려간 다정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지나가시는 길에 따뜻한 차 한 잔 편히 드시고 가세요. 따뜻한 보리차는 늘 정성껏 끓여두고 있습니다. 그 작은 팻말은 이 골목을 지나는 모든 외로운 이들에게 수연이 내미는 조용한 위로였습니다. 수연은 창가에 서서 햇살을 받으며 차를 드시는 어르신들을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레이션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집과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저는 그 차가운 철문을 굳게 닫아 걸어야만 했습니다. 활짝 열린 유리문 사이로 봄바람이 부드럽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은 저와 이웃이 언제든 곁을 내어주고 함께 쉬어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문이 되었습니다. 수연의 목덜미 아래로 작은 펜던트 하나가 봄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평생을 품고 사셨던 낡고 다른 가죽 골무였습니다. 그 투박한 골무를 금빛 체인에 엮어 만든 목걸이를 매만지며 수연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한 여자의 빛나는 얼굴을 끝으로 길었던 이야기의 막이 진한 감동과 함께 천천히 내려갑니다. 인생사연지혜의 가족 여러분, 수연이의 속 시원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가운 철문을 닫고 따뜻한 유리문을 연 수연이처럼 우리 가족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는 더 이상 시린 바람 불지 않고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여주는 다정하고 포근한 기운만 머무르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가족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다정한 발자취를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인생사연지혜의 명품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